자, 스펄링의 실험은 영상기억입니다. 영상기억은 시각적인 정보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것은 시각적인 정보이니 감각기억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스펄링의 실험에서 전체 보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보고법이 있었다. 자, 전체 보고법과 부분 보고법, 이 영상 기억의 결론, 이 실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상 기억의 저장 용량, 영상 기억의 저장 용량은 9개 이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 보고법을 할 때는 4.5개였고 그 다음에 부분 보고법 할 때는 3에서 9개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분 보고법에 의한 용량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체 보고법 때 4.5개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기간이었습니다. 지속기간은 1초에서 2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실험이 거기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속 자극에 의한 파괴, 후속 자극에 의한 파괴가 바로 이 실험의 결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후속 자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기억의 용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보고를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줬을 때 하고 개수가 전체적으로는 부분 보고가 더 많았지만 소리를 줬을 때 3개 이상, 그러니까 4.5보다 작은 그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후속 자극은 여기에 이제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고음, 중음, 저음, 소리라고도 볼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스펄링 실험에서 알 수 있었다. 이 정도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망각에 대해서 합니다. 망각이 일어나는 이유,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를 쳐주시고요. 부호와 저장, 인출 과정이 순서잖아요. 이 순서의 결함이나 그러한 결함의 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 두 번째, 망각의 원인에 소멸, 간섭, 인출 실패가 있는데요. 자, 모두 다 네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망각이 일어나는 이유, 망각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자, 망각 원인의 첫 번째는 1번은 부호화,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인출 과정의 결함. 이 과정상의 결함이 있으면 바로 망각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가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 자, 소멸, 흔적 쇠퇴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흔적 쇠퇴설입니다. 망각의 원인에 대한 초기 이론입니다. 기억 흔적이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기 때문에 망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내용을 계속 사용한다면 흔적이 더욱 뚜렷해서 소멸되지 않지만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의 빈도가 적으면 흔적이 쇠퇴해서 망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흔적 쇠퇴설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용으로 인해 기억의 흔적이 쇠퇴한다는 겁니다. 인해 기억의 흔적이 쇠퇴된다. 기억의 흔적이 쇠퇴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섭입니다. 시험에 이제 간섭이 많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간섭입니다.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망각은 기억이 손실된 것이 아니라 기억 이전이나 이후의 정보에 의해서 기억 정보가 방해받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기억 정보의 방해입니다. 기억 정보의
정보의 방해로 인해서, 간섭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명 간섭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섭 이론은 두 가지의 간섭이 있다라고 합니다. 망각을 유발하는 간섭의 종류에는 역행 간섭이 있습니다. 역행 간섭은 새로운 정보가 이전의 정보의 파지를 방해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친구의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예전 번호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역행 간섭이 먼저 나왔으니까 역행 간섭을 이야기하면, 자, 역행 간섭을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역행 간섭은. 그러면 개념은 새로운 정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전의 정보고 이게 새로운 정보예요. 새로운 정보가 이전의 정보를 자, 정보의 파지, 기억을 방해한다라고 해요. 이전의 정보 파지를, 정보 기억이라 할게요. 쉽게. 기억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역행 간섭에 의해서 망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친구 번호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전화번호를 망각하는 것이죠. 자, 순행 간섭입니다. 2번 순행 간섭. 순행 간섭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순행이 되겠죠. 자, 이것은 뭐냐? 기존의 정보가 또는 과거의 정보가 새로운 정보 기억을 방해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 기억을 방해할 때 우리가 이것을 순행 간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이전의 정보가 새로운 정보의 파지를 간섭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몇 년간 사용하던 주차 장소가 바뀌면 끊어요. 새로운 주차 장소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몇 년간 사용하던 주차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주차 장소를 기억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순행 간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기서는 인출 실패입니다. 인출 실패. 자, 우리가 이제 기억을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인출이라는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인출되지 않는 것이 망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최초에 부호하는 과정에서 같이 처리되었던 단서 정보를 제시할 때 그 단서가 기억의 인출을 돕는데 이때 인출 단서와 최초 부호와 간의 잘못된 만남으로 생긴 인출 실패가 망각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부호화와 자, 인출의 단서가 있는데 인출 단서가 잘못되게 연결된 경우 인출을 방해하게 됩니다. 인출을 방해하게 돼서 망각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각의 원인 잘 알아놓으시죠? 이것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망각 방지법 에빙하우스의 이론이 쭉 나오는데요. 메타 인지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망각 방지법을 보겠습니다. 1번 학습 내용을 구조하여 기호화할 것. 기호화의 밑줄이요. 그러면 조금 더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기존 학습과 관련시켜 학습 자료의 유의미성을 높일 것. 기존 경험과 관련시켜, 이게 중요한 거겠죠. 기존의 유사 경험과 관련시켜 변별성을 높일 것. 변별성의 동그라미. 충분한 강도로 학습할 것. 최초의 학습 직후에 연습할 것. 이 최초의 학습 직후에 연습한 것을 강조한 사람이 에빙하우스예요. 자, 그러면 직후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첫 번째가 기호화, 두 번째가 기존 경험과 관련, 세 번째가 변별성, 네 번째가 충분한 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직후 연습. 이런 것들이 바로 망각 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자, 에빙하우스의 무의미 철자 실험이 있습니다. 자, 거기 4번, 6번, 7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4번, 6번, 7번입니다.
에빙하우스는 학습과 기억이라고 하는 고등 정신과정을 실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심리학을 철학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결합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반사를 통하여 이를 연구하였지만 에빙하우스는 오히려 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그는 결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결합의 원리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의 하나는 빈도의 법칙이었는데 에빙하우스는 여기에 연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 별표 치셨죠? 빈도의 법칙이란 경험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경험은 보다 쉽게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원하면, 바꾸어 말하면 기억은 반복을 통해 강도를 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습이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에빙하우스는 실험 피험자의 이전의 경험에 의해 물들지 아니한 재료가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이전 경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유명한 무의미 철자, 무의미 음절이라고 하는데요. 무의미 철자를 창안해 냈습니다. 무의미 철자란 두 자음 사이에 모음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G와 W는 자음입니다. A, E, I, O, U가 모음인데 이 두 자음 사이에 모음을 끼워 넣는 것이 무의미 철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의미 철자는 12개를 한 묶음으로 배열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습하려는 재료 크기의 함수로서의 학습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묶음의 크기를 달리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습하려는 무의미 철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짐에 따라 그 재료를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묶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의미 철자니까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난이도가 거의 같은 무의미 철자를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한 번에 완전히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외웁니다. 그 후 20분에 1개월까지 다양한 시간 간격으로 체크해온 비율을 조사한 것이 위의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기억한 비율이 처음엔 높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망각을 하게 돼서 줄어들게 됩니다. 기억한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오른쪽 아래에 30일 있죠. 그러면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에 기억한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곡선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망각 곡선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에빙하우스는 망각 기억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망각 곡선을 나타내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 후 10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1시간 뒤에는 50%가, 하루 뒤에는 70%가, 한 달 뒤에는 80%를 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빙하우스는 복습에 있어서 그 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학습 후에 10분에서 20분 뒤에 1차 복습을 해야만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초 망각이 10분부터 나타났으니까 그때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복습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다음날 2차 복습, 일주일 뒤 3차 복습, 한 달 뒤 4차 복습까지 끝내야만 한 번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일주일 뒤, 한 달 이렇게 4차 복습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최초 학습을 오랫동안 최대한 깊게 정독하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1차 복습 시에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공부를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복습을 이루고 2차, 3차 복습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복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복습 때는 속도를 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바로 공부한 거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복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망각과 연관된 에빙하우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망각 곡선의 에빙하우스입니다. 자, 망각 곡선의 에빙하우스는 첫째는 무의미 철자 실험을 했다. 자, 무의미 철자는 두 자음 사이에
모음을 배치하는 겁니다. 모음을 배치하는 것. 이게 바로 무의미 철자고요. 자, 이 무의미 철자 실험을 했던 사람이 에빙하우스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거기 8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시간적인 부분과 이야기했을 때 무의미 철자 묶음이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철자 묶음이 많을수록 그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자, 그리고 이 무의미 학습에서 우리가 이제 복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 학습 후 10분 지점에서 망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30일 지점에서는 전체의 80%를 망각했다. 즉 20%만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1차 복습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4차 복습을 하면 기억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차는 1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 복습은요, 일주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차는 1개월이 됩니다. 1월이라 할게요. 자, 1일이 지난 시점에서 2차 복습,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3차 복습, 30일, 즉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4차 복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1차 복습은 10분에서 20분 사이에 1차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습을 바로 해주는 게 좋아요. 빠른 시간 안에 1차 복습을 끝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메타인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는 초인지, 상위인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지에 대한 인지, 사고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을 메타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고차원을 의미하는 메타와 어떤 사실을 안다는 뜻의 인지를 합친 용어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하고 한 차원 높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이며 인지 그 자체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번에만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인지 또는 사고에 관한 지식과 자신의 인지 또는 사고에 관한 조절, 조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메타인지는 상위인지라고 합니다. 상위인지, 초인지 이렇게 말해요. 자,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사고에 대한 사고, 사고에 대한 사고, 상위인지니까 사고에 대한 사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4번에 보면 자신의 인지 또는 사고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신의 인지 또는 사고에 대한 조절,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신의 인지에 관한 지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인지에 관한 조절, 조정입니다. 자신의 인지에 관한 조절,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지문을 보면 자신의 인지 또는 사고에 대한 지식은 자신의 사고 상태와 내용, 능력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메타인지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신의 사고 상태, 자신의 사고 상태, 자, 그리고 내용, 능력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메타 인지적 지식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도가 있는 것이 여기 2번이에요. 2번인데, 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인지 또는 사고에 대한 조정은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